이 사랑한다라는 말도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 누누이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기 직전에 사랑해라고 쓸 수 있어요. 물론 분위기를 파악하면 정확하게 알아요. 문맥이 뭔지 저게. 나랑 원수지간에 있던 사람이 나를 납치해가지고 지하실에 가둬놓고 와인을 한 잔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했어. 이 얘기의 동요는 뭐예요? 곧 죽일 거야. 이거를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대놓고 사랑해 얘기했을 때 저는 당신이 싫어요. 이런 얘기할 수도 있고 5만 가지. 그러니까 사랑해라는 단어도 굉장히 복잡해요. 비트겐슈타인이 우리한테 가르쳐줬었던 거는 나중에 이제 진행하면 알겠지만 이거예요, 이거. 언어라는 게 절대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줬던 사람. 문맥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걸 가르쳐줬던 사람. 그리고 이 문맥에 어떻게 변환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인터넷 용어 중에서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댓글 드는 거를 가끔 봐요. 뭐 전혀 흥분하지 않고 비트겐슈타인적 입장에서 언어를 애들이 어떻게 쓰고 있나. 그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용어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급격히 쓰고 있는 잡발이라는 용어. 잡발이 뭐예요? 좌빨 몰라요? 왜 모르지?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좌익 빨갱이잖아요, 그쵸? 저기 나름 진보적이시죠? 신자유주의 비판하시고. 아, 그런 쪽이세요? 예? 아니, 찬성하세요? 어때요? 나름, 그 정치적 입장이 뭐예요? 자본주의 좋아해요? 좋아요? 물어보면 안 되고. 자본주의 좋아해요? 자본주의 긍정적이에요? 인류 문명에 보고. 자본주의 좀 부정적이에요? 많이 부정적이죠? 댓글을 올렸어요. 막 올렸는데 어떤 아이가 댓글을 하나 달아요, 밑에다가. 이 잡발. 느낌 어때요? 좋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여러분들 무슨 글 썼을 때 이런 게 오잖아요. 아니 막말로 여러분들 막 진짜 진지하게 썼더니 어떤 사람이 한마디로 날릴 수 있죠. 너 초딩이지. 썼어요. 이거 올라왔어. 느낌 어때요? 왜요? 유치한 취급. 그런 초딩이지라고 날리는 아이들의 특징들이 초딩들이에요. 말려버리는 거예요. 말려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쾌감을 나타나는 거, 초딩에 대한 폄하의식이 있어요. 초딩이 만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초딩이다. 잡발이라는 용어도 사실은 정확하게 용어를 바꾸면 이런 거예요. 권위주의나 자본주의를 맹목적으로 숭상하는 사람들이 인문주의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붙이는 멋진 용어? 이 정도야, 동요가.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잡발이라고 그런 건 넌 진보적인 거 아니야? 이 용어인데 요거를 잡발이라는 용어를 딱 옮겨 쓰는 순간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레드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기도 문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나는 거예요. 초딩이다. 왜 화나는지 아세요? 초딩 아니잖아요. 근데 왜 화를 내냐면 초딩 수준인가? 이런 자괴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검열하게 돼요. 어디가 초딩이지 내가?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쿨하게 썼는데 누가 초딩이지 그랬을 때 에이 이게 초딩이야. 이렇게 당당하신 분 없죠?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부분이지? 검열되죠.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잡발이라는 용어가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1945년 이후 50년 이후에 국가보안법이 있는 나라라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마치 정치적, 그쵸? 거제도 방공포로 수용소 이런데 거제도 수용소에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간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근데 잡발이라는 용어라는 걸 여러분들 문맥만 알면 불쾌할 필요가 전혀 없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짜 좋은 용어예요. 자본주의와 권위주의를 맹목적으로 숭상하는 사람들이 인문주의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용어, 잡발. 잡발 들으면 기뻐해야 되죠. 아싸. 기뻐하실 분.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유로운 분들이고 앞으로 이 사이트에는 글을 쓰지 말자. 위험하다. 이거서부터 문제인 거죠. 문맥을 안다라는 건 여러분한테 자유를 줘요. 문맥을 알려면 여러분이 자유로워져야 돼요. 이 용어가 뭐의 의미인지. 개념 물신주의에 빠진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용어는 써서는 안 돼요. 이 용어는. 예전에 우리가 첫 수업 시간에 김일성 만세라는 시 기억나죠? 김수영이 그 시를 썼었을 때 핵심이 그거잖아요.
김일성 만세 이것만 외치면 한국의 언론 자유가 있는데 이것만 외치지 않아야 언론의 자유가 있는 거라고 조지훈이라는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들 수밖에. 그래서 김일성 만세 딱 나오잖아요. 김일성 만세. 어느 대학에서 진짜 강연을 해가지고 김수영 얘기 안 하고 그걸 강의를 했었어요. 난리 났었어요. 애들 막 트위터에 올리고 강신주가 아예 자빨짓을 노골적으로 한다 막 이런 거 올라가고 난리예요. 나중에 돼서 이제 김수영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납득이 하죠. 김수영, 국어교과서에 있는 시인, 김수영. 그 시가 탁 던져졌을 때 우리가 시를 못 읽어요. 김일성 만세라는 단어에 딱 걸린다고. 자빨이라는 단어에 딱 걸리고 초딩이라는 단어에 딱 걸리면 여러분 유치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유치함이 어디서 오는지. 진짜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지 그러면 상처가 되는데 진짜 잘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지적인 능력은 어쨌든 이 동아시아 내부에서는 최고야. 이랬는데 누가 초딩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반응 어떨 것 같아요? 진짜 확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검열을 하고 위축되면 유치한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꼼수다에서 각하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진짜 이명박을 싫어요. 김어준 씨는 진짜 싫어요. 이 싫어함의 리얼리티는 뭐냐면 인간이 싫은 거예요. 언제 인간이 싫은 거예요.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가 아무리 복지로 해도 김어준 씨는 싫어요. 걔가. 그래서 우리는 김어준 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해도 저놈은 나쁜 놈이에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팩트를 붙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꼼수다 들으시는 분, 여러분들이 듣는 이유는 그거에 동감하는 거예요. 이명박 전책 다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거. 중요한 게 걔가 아니죠. 걔가 하면 다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하는 그러실 분이 아니다라는 마지막 멘트가 가진 함의는 문맥을요, 그 자리에 있을 문맥이 아닌데 김어준이 써서 매력적인 거예요. 뭔지 알죠? 문맥을 아는 사람이에요.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놀라운 특징이.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문맥이 만들어지죠. 이 사람은 지금 사랑 가지고 고민하는데 막 정치 얘기하고 4대강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에리카 김 이러면 들어요? 근데 김어준 씨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딱 얘기하다가 사랑 얘기를 막 하죠. 그래서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어요? 막 얘기가 진행되죠. 그래서 취업도 안 되고요. 그래서 계속 가서 정권 타도하자. 이렇게 가요. 차이가 뭔지 알아요? 그 차이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 만날 때. 그렇게 만나요? 문맥 잘 잡는 사람이 영민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저게 무슨 말인지. 개새끼란 단어는 무조건 욕이다. 뭔지 아시겠죠? 이 김어준 씨가 욕을 대중화시켰잖아요. 씨바. 그쵸? 존나 씨바가 아주 고유어예요, 이 사람한테. 근데 그게 문맥에 딱 들어가면 그게 욕일 수 있어요. 욕이라고 느껴져요? 욕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개념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개념 무신주의에 빠진 사람. 이 단어는 써서는 안 돼, 씨바는. 씨바는 안 돼요, 무조건. 뭔지 아시겠죠? 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 이런 식인 거예요. 완전 보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문맥을 읽으면 심의하고 검열할 것을. 심의와 검열은 왜 하는지 아세요? 문맥을 읽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문맥을 모르게 만드는 게 심의와 검열기고 그래서 시가 죽어요. 검열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단어를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회하고 복잡해지죠, 사회가.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의 주장이 뭐냐면 문맥을 아는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인을 읽죠. 정확하게 읽어요. 어떻게 속했는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목은 비트겐슈타인과 러셀이 갈라지는 대목인데 러셀이 물어봤어요. 너의 문제가 로지컬이면 논리적인 문제면 내가 도움을 되겠는데 에티컬이면 윤리적인 문제면 내가 도움을 줄 수는 없다. 비트겐슈타인이 조용히 일어나죠. 한마디 하고. 논리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은 같은 겁니다. 조용히 나가요. 러셀이 어떻겠어요? 복된 말을 들은 거죠. 이게 뭔 말이지? 러셀도 꼼짝 못하죠. 논리 철학 논거는 뭔지 아세요? 진짜로 멋있는 책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건데 말한다고요. 저 사람의 마음은 이럴 거다. 저 사람은 이럴 거다.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이 문제 벌어지면 댓글 막 달죠?
그쵸.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사람들, 이거 옆집 아줌마가 바람을 폈어요. 무슨 생각 드세요?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좋은 거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바람도 못 펴본 사람이 바람 피는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없거든요. 굉장히 힘든 결정이에요. 전 사회와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배신 때리기 쉬워야 하죠. 기껏 남편이랑 저항 다 끝냈는데 남자는 항복.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가장 반윤리적인 건 뭐냐면 나에 대해서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고 말해서는 안 되는데 짓거리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 논리철학 논구에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한계를 정해서 말할 수 없는 거는 말 안 해야 되고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해야 돼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이 책은 뭐냐면 말할 수 있는 것 어디까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디까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디까지? 빅뱅 이런 거 말하세요? 대폭발설? 뭐까지 말하세요? 사실 이거에 딱 걸리는 인간이 사실 김호준 씨예요. 막 던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을 좀 읽어야 돼요. 나중에 만나면 제가 철학적 탐구를 하나 갖다 줄까 그럴 생각도 있어요. 말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와, 야심차지 않아요? 20대 놈이? 죽이고 싶지 않아요? 저 작업을 한 거예요.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살아보다 보면 이럴 때 있죠. 아차, 괜히 말했다. 아차. 그 아차하는 경계성을 정해주시겠다라는 분이에요. 인간이면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읽고 싶죠? 논리철학 논구. 논리철학 논구라는 책은 단점은 뭐냐면 말할 수 있는 것만 써 있어요. 이 책에 있는 것만 말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명제가 이렇게 끝나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침묵해야만 한다. 끝났어요. 저 책을 쓰시고 은퇴를 하세요. 철학 끝났으니까. 이대로 살면 돼요, 이제는. 이해돼요? 비트겐슈타인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우리나라 교수들은 본받아야 되죠. 쓰고 싶지 않은 글인데 점수에 고가에 반영된다고 논문을 쓰시고 제자 논문이랑 공동저자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구질구질하게.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이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분의 표정이 이상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요.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대화 중에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요, 지금. 느낌이 어때요? 저라는 사람의 느낌. 이상한 느낌 들죠? 미친놈이에요. 안 쓴다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 써도 되죠? 이거는 써도 된다라는 사람은요, 나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라는 말에 형식적인 문법을 투사해서 이 말이 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철학자들이라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 입장에선. 이게 자기 반성이라고 생각하고. 코기토 같은 거 없어요. 비트겐슈타인이 왜 라디칼한지 알아요? 나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안다라는 문장은 나는 생각한다, 고르존자인데 그 코기토예요.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날조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밑에 나오잖아요. 철학을 뒤덮고 있는 구름의 전체는 한 방울의 언어 이론으로 응축된다. 비트겐슈타인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넌센스다. 햇소리다라는 거예요, 번역하면. 무의미죠? 넌센스예요.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밑에 한번 볼까요? 어거스틴 비판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즉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언어의 학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기술하고 있다고. 즉 단지 이 언어가 아닐 뿐 어린아이가 이미 어떤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듯이, 또는 심지어 단지 말하지 못할 뿐 어린아이가 이미 생각할 수 있는 듯이, 그리고 여기서 생각한다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한다와 같은 어떤 것을 뜻할 것이다. 생각한다는요,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어로. 이게 비트겐슈타인이에요.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기토가 있는데, 생각하는 자아가 있는데, 그게 언어를 배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말을 하는 거고, 말을 배워서 스스로 독백할 수 있었을 때 코기토인 거예요. 착각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을 철학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봐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 날려버려요. 위에 다 날려버려요. 비트겐슈타인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비트겐슈타인을 읽었을 때 받았던 느낌은 이 사람이 가진 몇몇 아주 응용적이고 실천적인 통찰력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했던 거는요, 데카르트가 성찰에서 그렇게 지랄지랄했던 논증을 한 방에 날려보내요. 아주 예리하게. 비트겐슈타인은 과거 사람들 철학책은 그렇게 많이 안 읽어요. 어느 날 손에 들어오면 화장실 같은 데서 읽으시다가 이러시는 거죠. 넌센스다. 쓸데없는 소리다. 알고 나는 소리일까? 앵무새처럼 떠드네? 아까 그래서 동물 예의가 멋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안 하는 거고. 방금도 나왔죠? 어린아이는요, 생각은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없어요. 생각 없으면 말을 못해요. 생각이라는 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요것만 의미를 알아도 철학서적 자리는 분명하게 잡히죠.